김수용이 잘 알려주신 거대한 꿀이 첫 구절이 나는 아직도 안 된 법을 모른다. 꿀을 앉아야 될지 가부좌를 해야 될지 일본식으로 앉아야 될지 현실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참 난감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상화 시인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상화 시인은 직접 내 목소리를 전달하는 게 아니라 시 속의 어떤 시적 주체를 이렇게 설정을 합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한 주체로서 그 시 속의 시적 주체와 만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우리 생각만 하다 보면 그 시 속의 시적 주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의 이해를 거기다 덮씌웁니다. 이렇게 되면은 시가 이제 감상이 서로 달라지고 또 반응에 빠지기도 하죠. 같은 경우는 뭐 놔둬야 간다 이런 데서 보면 이 젊은 나이를 눈물로 보낼 수 없기 때문에 아마 일본 간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논조가 되어 있어요. 다음에 우리가 이제 오장관이나 인마 같은 경우는 그 길을 해야 된다. 일본을 넘어서기 위해서, 일본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제 일본 가서 공부 이렇게 하는데 이상화 씨는 도쿄에서 하는 식을 보면은 일본 가보니까 뭐 전기불 조금 더 밟고 이거 별거 아니더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마 이상화의 이런 정신적 구조는 우리가 이제 초창기에 10년, 20년 뒤에 일본 유학했던 우리가 이제 이인직, 이해조부터 해가지고 이강수의 시인으로 규정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성 교수님의 이번 발제문은 상화의 대표작으로 지목되는 나의 침실로와 빼앗긴 들여도 보문하는가를 중심으로 텍스트의 상호 조음 관계를 폭넓게 논의함으로써 새로운 관심을 환기하는 바 있습니다. 조응의 개념이나 부름과 화다 그리고 페미닌, 실리주의와 탈식민 등의 방법론적 접근을 통해 다양하고 깊이 있는 분석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이상화 문학이 갖는 새로운 함의와 가능성은 그만큼 증대될 것으로 봅니다. 문제는 이상화 시인을 특징적으로 규정할 때 감상적 낭만주의 대 민족적 저항 또는 현실주의라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 변화의 기저에 놓여있는 토대로서 상화 시의 본질을 규명하는 일입니다. 낭만과 저항은 결코 대척점에 놓이지 않으며 양자에 대한 접점으로서 조응의 방식은 그만큼 중요하게 다뤄질 필요가 있습니다. 조응 또는 상의 개념과 의미는 주로 상징주의 실론에서 교감의 의미로 통용되는데 두 시의 감정적 진폭, 즉 절망과 희망이라는 이 감정적 진폭의 대비가 단순한 이념적 전환으로만 읽혀서는 안 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시를 감정에서 이념으로의 발전으로 해석하는 것은 이상화 씨의 감정적 밀도와 내적 진폭을 약화시킬 위험입니다. 이상화의 저항은 이념적 구호가 아니라 감정의 윤리적 정화 과정으로서의 의미도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시를 정신적 윤리의 시각으로 재규정하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마감하면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벨셀메는 아까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그 지나친 어떤 평양된 어떤 거 몰아가는 것도 바로 잡아줘야 되지만 너무 한기를 강조하는 것도 이 시대의 이념의 경직성을 생각하면 열어주는 게 좋겠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최고의 저항시는 어떻게 보면 윤동주의 서시다. 그냥 역사적 맥락을 모르는 문학 소녀의 입장에서 보면은 더없이 맑고 깨끗한 순수 서정시이고 역사적 맥락을 알면은 정말 처절한 장시가 된다. 상까지 부탁드립니다. 학문적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하되 너무 한쪽을 다른 점이 더 많다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다시 요약해서 드리겠습니다. 상화의 시인은 감정의 시인과 이념의 시인가? 두 시의 감정적 진폭이 절망과 희망이라는 감정적 진폭 대비가 단순한 이념적 전환으로만 읽혀서는 안 되는 이유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난해한 질문을 하셨는데 이분은 제가 접근하지 못한 부분 앞으로 좀 열어주시면 좋겠고요. 뭐 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며칠 전에 주사학 발표
발표대에 중국을 다녀왔었는데 중국이 문화혁명을 통해서 공자와 주자를 다 내쳤는데 다시 현창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질문을 했어요. 너희들 모술 아니냐? 근데 어떻게 다시 그 시진핑이 수자 정신을 500년 역사로 다시 공산사회주의 그 논리적 계급적 모순을 다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위대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문학에 있어요. 적어도 예술에 있어서는 이데올로기 이상의 위치가 문학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제가 듣기로는 스님한테 동의하는 것 같아요. 다음은 스님 쓰실 시간을 가져주셨는데 이거는 대답이 우리가 있습니까? 또 해소도 되고 예. 또 의문도 품고 이렇게 발전해 가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우리 김상환 평론가님. 에서라는 작품도 아주 명작 중에 한. 그 당시에 그 북성의 멤버 아까 제가 얘기한 이호라든지 이런 사람들하고 접촉하면서 대단히 진보적 좌파적 성향을 했었던 작품으로 거지라든지 뭐 옛잠수 이런 작품들이 일관된 탈식민 시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그를 이념적 상징으로 고착시킬 위험이 있다. 실제로 이상화의 시에는 식민 현실에 대한 비판과 동시에 낭만적 감상성과 개인적 허무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를 완전한 시인으로만 해석하기보다는 식민지적 현실 속에서 흔들리는 시식인의 내면적 긴장을 함께 포착할 필요도 있다. 그래서 하나씩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리면 상하와 관련된 이 탈식민 시인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이념화된 해석의 위험도 있다. 그의 시에는 분명히 낭만주의적 자기도취나 감상성이 남아있다. 이 점에 대해서 아주 제가 상상하던 이상으로 아주 정확한 문제점을 짚어주셨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 글을 쓰면서 제가 약간 흥분했다라고 할까? 이상화의 나의 침실로에 대한 방어적 기제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 점을 아주 냉혹하게 짚어주셨습니다. 기독교 상징성의 수용 문제라든지 감정과 이념의 문제라든지 이상화의 시작이 6년밖에 안 됐지만 사실은 그 6년 속에서 상당한 기복이 있었습니다. 일본 동경 유학을 통한 그 시기가 전문 연구가이기도 합니다. 이상화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앞에 수식어가 민족시인 이상화라고 되는데 그 민족시인이라는 호칭을 수식어를 아무에게나 붙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민족시인이라는 그 수식어를 어떻게 붙였는가, 왜 붙였는가 하는 것에 대한 천착이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기현입니다. 저는 1961년생 대구생으로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박사과 시 전공을 한 사람이고 20대에 등단을 하고 평론을 하면서 지내왔는데 지금은 경주에서 문화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기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하니까 좀 낫죠? 네, 시간이 많이 지금부터는 좌장이신 변학수 평론가님께서 토론. 와 오세영 선생이 이제 이 나의 침실로를 앤드류 마벨의 수집은 여인이라는 작품의